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지난 8월에 가수를 꿈꾸던 24살 청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가 살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 슬프고 시린 마음이 드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슬픈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누가 그 기적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기증자의 가족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분들을 또 위로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수혜자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기증자분들의 그 가족들을 끝까지 찾아뵙고 안아드리고 위로하고 또 지원도 하고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실까 합니다. 두 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10년째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경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좀 짧은데요. 저는 4년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 정말 생소한 직업. 네. 구득이네요. 장기 구득이라고 하면 장기를 구하고 득한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뇌사 추정자를 신고받고 나가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자분들과 이제 면담을 통해서 뇌사 및 장기 기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요. 혹시나 보호자분들이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시면 전 과정을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사 판정, 장기 기증 수술, 그리고 이후에 시신 인도까지 장기 기증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조율하고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정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경 선생님께서 기증 동의를 받고 실제로 기증이 진행되는 데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저는 기증이 동의된 이후에 기증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족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건 기증에 동의해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이후에 사별을 또 오롯이 받아들이는 건 가족분들의 몫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을 좀 위로해드리고 또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연계해드리고 가족분들 간의 교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 드라마 중에서 이 장기 기증에 대한 것을 다룬 의료 드라마가 있었나요? 사실 요즘 의학 드라마에는 장기 기증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일 의학 드라마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제일 떠오르는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식을 그런 의료 드라마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서요. 맞아요. 네.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의학 드라마에서 맞아요. 다뤄지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일반인 분들에게도 많이 정말 감동을 주었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 또는 의료진들에게도 정말 큰 감동을 준 드라마거든요. 그래요? 그 안에 생활이 되게 리얼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정말 리얼하게 드러나 있고 정말 따뜻하게 표현해 주셨고 기증자 가족을 생각해 주신 최초의 드라마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한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소아심장을 담당하는 유연석 배우가 수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증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님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애가 살았어요. 유연석 배우님이 그때 뭐라고 하면서 저는 수술밖에 한 게 없어요. 감사하시려면 이름 모를 20대 여성에게 감사해 주세요. 그분이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분이 새 생명을 선물 받은 겁니다. 근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의료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한번 경종 울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 인간극장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서로 교차되고 기쁨도 있지만 누군가는 막 떠나보내는 슬픔이 막 있고 이걸 다 현장에서 가족들을 보시잖아요. 기증자 가족들을. 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세요? 기증하고 나면 장례를 치르게 되잖아요. 장례 후에 받은 부의금을 본인이 그대로 쓰지 않고 모아서 다른 상담기관에 기부를 하신 분도 계세요. 기부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굉장히 힘들고 사실 상담받을 용기도 없지만 다른 기증한 가족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마음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생명 나눔이나 더 좋은 일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가족분들을 뵈면서 이게 바로 생명 나눔이지 이런 걸 오히려 제가 배우는 계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증자 가족분들이 기증하고 난 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증에 동의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기관에서 담당 사회복지사가 배정이 네. 되고요. 가족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자리니까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요. 그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의 네. 이 심리적인 상태가 궁금할 것 같아. 나는 이런 마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꾸 물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별인데 왜 네. 기증자 가족에게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건 무슨 근데 말이에요? 똑같이 사별을 한 거는 일반적으로 다 경험하는 일들인데 네. 왜 기증자 가족에게만 가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말씀 주신 것처럼 기증자 유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평소에 기증을 생각해보고 내가 우리 가족을 기증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 기증을 하게 됐을 때 그 뒤에 내가 기증을 결정했다는 그 마음 기증이 대부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내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증을 결정하게 되기까지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다가 네. 며칠 내에 결정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뒤에 상담이 길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앞이 너무 짧아서. 네. 그렇구나. 심리 상담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네. 또 이제 그 이외에도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가족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 사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심리적인 마음이 단번에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담이 들어가기도 오케이. 하고 또 막상 내 주변에 기증을 어느 사람이 했냐 하면 사실 찾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기증한 가족분들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가족 모임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 같은 기증자 가족분들이 같이 모여서 기증자분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 행사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뇌사 식물인간 상태를 많이 혼돈하세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가족을 왜 장기 기증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뇌사라는 상태는 그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물론 신고 당시에는 추정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만약에 동의해서 그 과정을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즉 뇌사의 경우에만 기증을 한다는 것도 안내해드리고 기증을 하게 되면 많은 이제 국가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으나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는 예우 사업은 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고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내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떠나보낸다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다가가면 내 가족이 어딘가에서 숨 쉬고 있고 내 가족이 어딘가에서 심장이 뛰고 있고 내 가족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보다 뜻깊은 이별이 있을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기증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안내해드리고 반응은 어때요? 반반? 이런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다 기증에 대해서 요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 그래요. 기증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지만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저는 기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신훼손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95%가 넘거든요. 수술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부분을 존중하고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안내 드렸을 때 분명히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바뀐 생각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라든지 새로운 긍정적인 부분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면담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뇌사기증 희망 등록을 하면 생전에 자기의 의사를 밝혀놓는 거다. 네네네. 이렇게 다들 많이 오해를 하세요.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내가 이제 혹시나 장기 뇌사가 되었을 때 장기 기증을 동의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는 반은 맞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에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뇌사자가 되었을 때는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선언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말 그대로 희망 등록이기 때문에 희망 등록을 해놨다고 해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마치 유언처럼 맞아요. 나의 의사표명을 한 거잖아. 본인의 의사표명. 네. 그러면 그걸 가족이 결정할 때 덜 힘들죠. 맞아요. 본인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미의 서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분들 중에서는 생전에 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나는 이와 관련돼서 내 아이와 아니면 내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 나는 그래서 기증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게 해서 안타깝게 기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듯이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 왜 이 연명 치료도 네. 자기결정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맞아요. 부모님들 다
이미 해놓잖아. 네, 나 맞아요. 이런 상태에 이랬어. 연면치료 하지 마라. 또 가족들, 자식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아니다. 늘 이 생사의 기로에서는 사람이 결정이 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족들끼리 조금 더 대화를 많이 나눠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더 일찍 이런 문화가 네. 생겼다 하면 제도가 좀 다른가요? 어떤 게 좀 잘 돼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한 기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냐면 100만 명 중에 한 7분에서 10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상대적으로 기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네. 스페인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에서 50분까지도 기증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차이 그러네요. 나는 수치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뇌사 상태가 되었을 때 보호자분들이 동의하셔야지만 기증을 진행하는데 반해 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증을 반대해야지만 안 하는. 음. 그러니까 모든 뇌사자는 무조건 장기 기증을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어요. 진짜요? 네. 유럽에서 심지어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도 바탕이 될 거고요. 그러한 문화적인 수준 때문에 제도도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 역시 같이 상승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선진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똑같이 옵트인 제도라고 해서 뇌사자가 되었을 때 보호자가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셔야지만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증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생 때부터 직장인 때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장기 기증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장기 기증은 너무나도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고 이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인식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기증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증을 하시려는 분보다 기증을 대기하고 계시는 수혜자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수혜를 대기하시는 분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4만 명? 정말 많으시죠, 안타깝게. 근데 매해 기증을 하시는 분은 한 400분에서 450분? 특히 코로나 시국이라서 최근에는 한 2, 3년 동안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한 400분에서 450분 정도 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게 기증을 해요. 그러면 한 1,500분에서 2,000분 정도 많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면 대기자인 4만 명엔 턱없이 모자란 수치고요. 오늘 하루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도 만약에 기증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기증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한 6분에서 7분 정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정말 많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럼 기증 희망 등록자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기증 희망 등록자는 매년 이제 해주시는 분이 한 11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때까지 누적 기증 희망 등록자는 22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따지면 한 4%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막상 가서 되는 확률은 또 거기서 또 왜냐하면 그 모든 분들이 뇌사가 되진 않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죠. 심장이 멈춰서 맞아요.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뇌사가 돼야지만 장기 기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뇌사라는 건 심장은 뛰고 있지만 뇌가 죽어 있는 상태.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있어야지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 모든 장기는 아직까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증자도 드물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뇌사가 되는 확률 자체가 사실은 낮기도 그럼요. 낮고요. 기증 희망 등록을 본인이 했는데 뇌사가 되는 확률은 사실 더 낮고. 더 낮고 기증자의 평균 연령 이런 게 있나요? 좀 주로 젊은 층이에요? 아니면 기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생후 2개월부터요. 위로는 제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많은 고령의 나이에는 87세까지도 기증하신 적 있어요. 정말요? 네. 아니 뭐 우리는 나이가 너무 들면 이미 내 것이 많이 고장나 맞아요. 있어서 그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인의 건강 관리세요. 물론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실 힘드실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건강 관리를 잘 하셨다면 충분히 기증 가능하고요. 87세 환자분을 기증 받으면 오랫동안 많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팔로업해서 확인을 해보면 또 그분들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잘 계시거든요. 생활하고. 기증을 대기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만
환자분들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70세 환자 이상 분들도 다 기증을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기 기증 절차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호자분들이 저희랑 면담을 해서 장기 기증을 동의해 주시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게 진짜 뇌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사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일입니다. 판정이 정확해야죠. 맞아요. 1%라도 소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는 오케이. 절대 기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네. 부분도 보호자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네.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의 뇌사 조사를 진행하는데 네. 각기 다른 전문의가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최소한 6시간의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 6시간 간격을 두고 있고 두 번의 뇌사 조사가 끝나고 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흔히 심장에 모니터를 이렇게 하면 심장이 뭐 우리가 자고 있더라도 이렇게 리듬이 그려지잖아요. 네. 똑같이 뇌도 의식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상관없이 그래프가 원래는 그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네. 뇌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뇌파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0분 이상 저희가 검사했는 거에서 평탄 뇌파가 확인될 경우에 네. 세 가지 검사가 모두 완료가 된 경우에만 의학적으로 뇌사 오케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뇌사 판정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앞에 했던 3번의 검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요. 환자분이 윤리적으로 또 기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완료된 시간이 법적 사망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저희가 수술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수술에 많게는 뭐 20-30명도 참여한다 했잖아요. 그런 수술을 진행하기 앞서 저희가 어쨌든 기증자에 대해서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묵념하고 그 다음에 추모사를 읽고 시작합니다. 그 추모사 대신하여서 혹시나 가족분들이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시면 제가 벌써부터 어떻게? 그 편지를 읽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시는 분에 대한 예우와 정성을 다 하는군요. 지금 상상만 하셔도 사실 상상만 눈물이 확 나네. 눈물이 확 나시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보호자의 마음 저는 계속 그분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게 다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추모사를 한 번에 다 읽기가 정말 힘들어요. 누가 읽는다고요? 그걸 제가 읽고 시작하고. 진짜? 네, 그거를 제가 읽고 시작하는데 그 편지를 들어가기 앞서서 어쨌든 제가 또 일괄 수술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근데 교수님 진짜 어린 나이에 큰일 한다 정말. 아우 어마어마한 일을 하네. 최소한 10번 이상 그 편지 읽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도 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혹시 뭐 나요. 신앙이 있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 신앙은 없습니다. 정말. 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추모사를 다 읽고 이제 수술을 시작하게 되면 수술에 임한 의료진들도 다들 우세요. 사실 이 기증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것과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군가의 생명을 전달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건 아시지만 이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 정도 되는 편지를 읽고 나면 이분에 대해서 훨씬 많은 걸 알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임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우시고요.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너나 할 거 없이 다 울고 그리고 수술에 임하는 그 자세 자체도 달라져요. 그냥 수술이랑 너무 다르겠다. 네, 맞아요. 안전하게 해서 실어 나르고 또 저쪽 가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이 동시에 그냥 되게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 거냐 그날 다. 저희가 뇌사 조사 보호자분이 만약에 동의하시잖아요. 동의하셔서 장기 기증 수술까지 보통 1박 2일에서 2박 3일 내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의료진만 이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증하는 분도 있지만 받는 분도 있으니까 건강한 장기를 수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장기에 대한 검사도 또, 같이 이루어져야 그렇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도와주시는 분, 이 환자분들이 다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환자에 따라서 뭐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다 경찰과 검사의 확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이 생명이 전달되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또.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의자분들은 이게 얼마나 복합적인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게 맞아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네. 생각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 장기를 운반하는 건 누구예요? 장기 기증과 관련된 코디네이터를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처럼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에서 근무하는 장기 구두 코디네이터. 네.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코디네이터들은 주로 수혜자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기증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이 아까 4만 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장기 기증 수술할 때 의료진들과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KTX라든지 앰뷸런스 통해서 환자분에게 이송을 되고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있는 거죠? 골든타임이 장기에 따라서 다른데 심장 같은 경우에 골든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기증자에게 적출되어서 수혜자에게 이식되는 데까지 4시간 안에 해야 돼요. 엄청 급박하겠죠? 가능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가까운 병원에 있어야겠네요. 가까운 병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막 헬리콥터로 가요? 맞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특히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TX도 아이고. 잘 돼 있잖아요. KTX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다음 기차를 타게 되면 그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놓치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뻔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KTX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절대 연착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한 3분 정도 늦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3분 정도만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냐. 수술하고 앰뷸런스로 가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동대구역으로 모시고 가서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 KTX였는데 그 KTX 다음 열차를 타면 도저히 시간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 드려가지고 3분만 좀 연착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주셨고 철도공사에서도 응급 상황임을 고려해 주셔서 어마어마한 협조네. 네, 정말 그래서 감사한 협조네. 거기 사실 KTX 한 차에 거의 몇백 분이 타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이제 안내 방송으로 양해 방송을 하고 다행히 거의 타고 계셨던 탑승자분들도 다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셔서 세상에. 다행히 그분이 이제 수혜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수혜 받으신 분이 심지어 소방관이셨어요.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 정말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수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드라마네. 네. 그런 현장에서 두 분이 계시는군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논란들 뭐 이런 거 네.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개선됐나요? 혹시나 장기 기증을 하고 네. 조금이라도 불편하셨거나 네. 상처받으셨던 가족분들이 있다면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 인사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또 훨씬 더 잘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좀 이렇게 부족한 게 있었나 보죠? 저희가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서 제공되는 그래. 서비스와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격차가 조금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충분치 못하고 예우가 좀 미비하다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게 통합이 돼서 어느 병원에서 기증을 하시던 똑같이 사회복지사가 만나뵈서 심리적인 부분과 장래에 대한 부분 지원 혹은 그 이외에 행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기증 후에는 사실 사별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 가족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이제 이별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갑작스럽게 자녀가 이제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남은 자녀 또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고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부분 뭐 그게 상속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나라에 있는 복지 서비스 같은 것도 연계를 좀 해드리고요. 국가에서 기증자분들에게 하는 복지 서비스 같은 게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생명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같이 기억할 거다 이런 이제 내용의 생명 나눔 증서라고 하는 감사 상장을 드리고 있어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자체별로 장래 관련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화장장에 대해서 좀 비용 감면이 있다든가 봉안장에 대해 이제 비용 감면이 있다든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아주 초소정의 위로금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직은 지자체마다 지원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사실 아쉽게도 아직은 있어요. 저희 기관에서 그런 지역별로 지자체 조례 표준 제정안을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배포하면서 조금 더 지역별로 가족에 대한 지원 또 예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편입니다. 이번 6월에 제정된 거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게 달라졌죠? 장기 구득 기간이다 보니까 장기 이제 구득에 대한 내용만 대부분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법적으로 장기 구득 기관에서 기증자에 대한 예우 그리고 가족 지원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할 수 있게 됐네요, 이제. 사실 이게 공공기관이 아니면은 네.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맞아요. 그죠? 업무 협조도 유관부서에서 너무나 많은 데서 받아야 되고, 뭐 아까 경찰, 법원 막 다 이러니까.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뭐 큰 힘든 점 네. 이런 부분이 어떤 점이 있냐면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선택한 일이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사실 뇌사 추정자도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네, 네. 그리고 기증에 대한 동의도 보호자분들이 언제 해주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24시간 항상 아이고. 대기하고 있고 한다 그러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뭐. 또 갑자기 가족들끼리 막 저기 맞아요.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왜 네 맘대로 결정했냐.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그런 일 많이 벌어지잖아요. 진짜 많이 벌어지죠. 사실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했던 약속도 주말에 같이 놀러 가자고 했던 약속도 사실 정말 많이 어길 때가 많아요. 그러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저희 애가 5살인데 저희 애가 저한테 아빠는 나보다 환자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 5살짜리가 벌써 그런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럴 때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가족분들이 이제 기증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스스로 곱씹게 되잖아요. 나의 기증 결정이라든지 그럼. 이별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약물 복용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실 터놓을 곳이 많지가 않잖아요. 내 기증 사실에 대해서라든지 사별에 대해서 터놓을 곳이 없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 이제 저랑 전화로 통화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괜찮거든요. 새벽 2시에 가족분이랑 2시간 통화를 하고 딱 끊으면 이제 다른 가족들이 다 같이 깨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고 별일 아니야 이렇게 제가 이제 안심을 시키고 이제 다시 잠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하죠, 가족분들께. 이 사명감 아니면 못할 일이네 진짜. 내 시간을 다 공유하고 일에 쏟아붓고 뭐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뭐 그만둘 생각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 공개적으로? 진짜 힘들 때가 많은데요. 정말 힘들 때가 많고 저도 사실 퇴사를 해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사실 1년에 몇 번 정도는 찾아오는. 그거는 모든 직장인들 다 그래요. 그럼요. 1년에 3번은 꼭 와요. 그럼요. 4월달 추석 때. 추석 때. 추석 때 갔다 오면 추석 때 안 돌아오는 친구들 있잖아. 크리스마스 때. 제일 큰 거는 기증자의 가족들이 어쨌든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기증을 하고 생각보다 기증을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가 정말 높거든요. 네, 저희가 그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음으로 내 가족을 생각하시는구나.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보다 더한 상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증을 하는데 그러한 제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전달되나 봐요. 그럴 때 보호자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생님 덕분에 기증하기 너무 잘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가족분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수혜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일은 수혜자를 보는 일이 아니거든요. 심장을 기증받고 신장을 기증받고 간을 기증받은 분들이 그 아픈 분들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과정을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보다 이 떠나보내는 마지막 가족분들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드리고 이분들에게 다른 분들과는 다른 이별을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오는 뿌듯함, 보람, 수혜자들이 새 생명을 선물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만큼이나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1년에 3번이 오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진심으로 위로하고 설득도 하고 이게 사별이지만 네. 그 죽음 뒤에 또 다른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부심과 자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는 일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하십니까? 마찬가지인데요. 네. 사실 가족분들을 뵈면 가족분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선생님 너무 힘든 일을 하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사별한 가족분들만 보면 선생님 너무 우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사별 후에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또 조금씩 회복해 나가시는 가족분들을 보면 수혜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의지가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다. 보면 또 약간 힘이 될 때가 있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기증을 하면서 비록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지만 아버지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가신 것 같다. 기증자 가족분들이 기증 후에 꼭 하나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잘 됐나요? 수혜자분들 그럴 것 건강하시나요? 이거를 꼭 물어보세요. 우리 가족이 기증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 바람 하나뿐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그냥 수술이 잘 돼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생명 나눔 희망 우체통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기증자 가족분들하고 수혜자분들이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아하. 새로 마련이 됐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네. 않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증을 하게 됐고 우리 가족이 기증 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다. 또 수혜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다.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잘 나누겠다. 그게 이제 한 번 정도만 오가도 훨씬 안정감이 생기겠네요. 네, 맞아요. 신뢰가 생기고. 네. 아드님이 기증을 하신 사례였고 아버님께서 기증 중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른 가족분들도 다 너무 슬픔에 잠겨서 저랑 만나는 그치.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하셨는데 그 정도로 마음의 슬픔이 굉장히 깊으셨는데 어떻게 연락이 된 거예요. 수혜자분께서 먼저 편지를 써주셨어요. 제가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잘 회복하고 있다는 편지를 써주셔서 그 편지를 아버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편지를 받고 이 아버님께서 펑펑 우시면서 내가 그래도 우리 아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되게 많이 힘을 얻고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족분들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거든요. 방송을 보는 수혜자분이 계시면 조그만 용기를 내셔서 작은 안부라도 우체통에다가. 네, 전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나도 만약에 뇌사의 상태에 이르르면 나도 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나눠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던가요? 이 기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증희망 등록 서약이라는 걸 사실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도 일반인 분이랑 똑같이 기증 너무 좋은 일이지.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 나도 뭐 그럴 때 되면 할 수도 있겠지. 그냥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기증 희망 서약이라는 게 단지 내 의견을 표현하지만 이거 자체가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설문지 같은 걸 해보면 기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6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기증 희망 서약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 안팎밖에 안 돼요. 또 나는 기증을 할 수 있는데 내 가족을 기증하는 건 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기증 희망 서약을 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도 많아질 거고 사람들끼리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류하는 부분도 많아질 거예요. 혹시나 내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증 희망 서약이라는 실천으로까지 옮겨주면 정말 한 좋겠다. 스텝 정도 더 네, 가는 맞아요. 거죠.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저도 기증하신 가족분들을 만나뵈면서 느꼈던 게 사별을 하게 됐으면 그 가족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롯이 나뿐이잖아요. 맞아요. 기증을 하면 비록 제 이름까지 전달되진 않지만 저라는 사람을 또 수혜자분들, 또 수혜자 가족분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 당연히 기증원 직원들도 같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저희 기관의 그런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잊지 않고 있는 기적인데요. 그런 나눔을 이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사에 처한다면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기적은 남이 이루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손길, 내가 들어갔을 때 기적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해야겠다. 또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 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면 서로에게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댓글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올리브영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도 좀 써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 수혜자분들 그리고 기증자 가족분들에게 따뜻한 말 많이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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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